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빨리 후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8쪽이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식품의 조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 그은 거 잘 체킹하시고요. 자, 식품의 조리는 끓이기와 조리기, 삶기와 데치기, 찌기, 굽기가 나와 있고요. 옆 페이지에는 볶기와 부치기, 트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보면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영양 성분의 손실이 적고 식품 그대로의 식감과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와 있어요. 이건 비가열 조리입니다.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비가열 조리는 이제 이물질은 제거하고 독성 있는 부분도 잘 도려내야 하며 소독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열 조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생채, 냉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익히지 않다 보니까 불순물이나 이물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유의해서 잘 씻어서 불순물 같은 거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열 조리는 이제 방금 설명드렸고요. 가열 조리랑 볼게요. 첫 번째 끓이기와 조리기가 있습니다. 조리기. 이제 보면 첫 번째 줄에 가열 중에 조미 성분이 식품 내로 침투하는 반면에 식품 중에서 수용성 성분이 국물 속으로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있잖아요. 물을 냄비에 넣고 끓여요. 물이 끓어오르면 거기 식품을 넣어가지고 이제 두꺼운 식재료 같은 경우는 끓이면서 안에 있는 성분까지 안에 있는 면까지 익히는데 이게 물에는 수용성 성분이 이제 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용출이 되는 건데 뭐 비타민 같은 것들이 용출이 돼요. 그러니까 육수 같은 거 먹다 보면은 막 맛있잖아. 닭으로 육수를 내면은 닭에 있는 맛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에서는 이렇게 수용수 성분 같은 것들이 잘 빠져나온다는 의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열 중에는 이제 그 수용성 성분들이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용성 성분들이 국물 속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유의해야 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한 조리를 할 때는 끓이기를 해도 되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리에서는 끓이기라는 조리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용성 성분이 나오다 보니까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분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미 성분이 침투한다 나와 있죠. 네, 끓이다 보면 조미 성분들이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이제 조미 성분들이 식품 안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이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뭐라 그랬어요? 수용성 성분들이 국물 속으로 빠져나옵니다. 이제 닭을 넣으면은 닭에 있는 성분들이 물 속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먹으면 삼계탕이 되겠죠. 네. 삼계탕 육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삶기와 데치기 보면요. 두 번째 줄에 데치기는 옆에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고 색을 향상시키며 조직을 연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데치기 같은 경우는 끓는 물에 2, 3초 정도 잠깐 넣었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효소에 의해서 이제 성분들이 분해돼 가지고 부패가 되는 건데 이 효소라는 것을 데치기를 통해서 이제 사멸시킵니다. 그리고 색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시금치로 예를 들면은 데치기 작용을 하면은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 뺐을 때 색이 오히려 더 풀어집니다. 푸른 색깔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공기층이 데치는 과정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직이 연화됩니다. 조직이 연화되는 것은 단단한 그 식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끓는 물에 한번 닿음으로써 이제 물러지는 현상이 조직이 연화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친 후에는 찬물에 즉시 냉각해야 조직 손상으로 뭉그러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끓는 물에 넣었다 뺐어요. 그러면은 넣었다 빼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넣었다가 뺐어. 그러면 이제 뺐어도 식품이 뜨겁겠죠. 왜냐면 끓는 물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데치기를 2, 3초만 해야 되니까 2, 3초만 데치고 뺐는데 찬물에 담가두지 않았어. 그러면은 뜨거운 물이 빠지지가 않아. 뜨거운 물이 좀 차가워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물에서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찬물에 냉각을 시켜줘가지고 뜨거운 물이 이제 식품 내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찬물로 냉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을 이제 데치다 보면 변색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때는 소금을 1, 2% 넣어주면은 채소의 변색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주면 좋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찌기 같은 경우는요. 찌기는 수증기 기화열을 이용한 것입니다. 기화열이라는 거는 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액체가 기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끓다 보면 뜨겁잖아요. 근데 이거 뜨거운 게 기체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뜨거운 기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뜨거운 기체로 이제 식품에 닿아가지고 익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찌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세 번째 줄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적어 놓으세요. 아래 적어 놓으세요. 자, 이제 가열을 조리를 하다 보면은 아까 이제 끓이기 같은 그런 조리법에서 보면은 이제 수용성 성분들이 많이 용출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식품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물 밖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조리법 중에서요, 가열 조리 부분에서 식품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리법들이 있어요. 자, 적어 놓으세요. 자, 튀기기가 제일 영양 성분을 잘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찌기입니다. 찌기. 그 다음이 건열조리. 그러니까 뭐 팬에다가 이제 기름을 둘러가지고 볶아내는 거 건열조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별조리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 버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끓는 물이 들어가다 보면은 식품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삼투압에 의해서 계속해서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을 손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을 꼭 유의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굽기. 굽기는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수분 없이 가열하는 거. 수분 없이 열에 가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식품 표면이 응고하여서 수용성 성분의 유출이 없기 때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식품 고유의 맛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조리에서는 브로일러, 오븐, 콤비 스팀 오븐이 있습니다. 자,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볶기 부분입니다. 볶기 109페이지입니다. 볶기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팬에 소량의 기름을 넣고 고온에서 단시간 가열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비타민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옆에 보면은 고유의 색이 유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별조리보다 그 건열조리에서 확실히 영양 성분의 유출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볶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기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름이 들어갔을 때는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수용성 성분이 이제 기름에 그러니까 식품이 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기름이 깔려 있습니다. 수용성 성분이 용출이 되고 싶어도 기름이 밖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수용성 성분이 용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되겠지만 최소화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붙이기입니다. 자, 전 같은 거 붙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음식 업소에서 이용할 경우 작업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붙이기 같은 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전 같은 거 막 진짜 엄청 이제 전 같은 거 해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면 상관없는데 그냥 전 같은 거 나오면 그냥 그런갑다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족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냥 적당하죠. 다른 요리에 비해서 이제 특출나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고생은 평상시보다 더 했는데 만족도가 좀 떨어지니까 좀 이렇게 붙이기를 할 때 있어서는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튀기기입니다. 튀기기. 자, 첫 번째 줄에 150에서 200도로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식품의 기름의 맛과 향이 흡수되어 맛과 풍미가 향상되어는 장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영양 성분의 용출이 가장 적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튀기기와 찜이라 그랬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튀기기 같은 경우는 반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우튀김을 가정하면 새우 표면에 반죽을 묻혀가지고 튀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새우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기름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반죽에 있는 부분들이 조리가 돼서 반죽이 뜨겁게 되고 반죽이 뜨겁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우 쪽으로 안쪽으로 열이 침투가 되겠죠. 그것을 열의 전도라고 하거든요. 열이 전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새우도 같이 익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막 색깔 나고 이런 부분은 반죽 표면에서 이제 직접적인 열이 닿고요. 반죽 안에 있는 식재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이제 직접적으로 열이 닿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열이 닿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이제 용출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튀기기 할 때 영양 성분이 가장 잘 유지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기름으로 조리다 보니까 기름이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가지고 있는 풍미가 있기 때문에 식재료에 있는 성분들이 이제 기름의 풍미와 같이 함께 버무려져서 맛있는 요리가 나오도록 도와주겠죠. 그리고 1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조리 작업의 계획과 실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업장 같은 데 보면 급식소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식당을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동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우동을 50초에 익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20초에 익힌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일성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음식으로 나가는 그 맛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떤 조리사가 해도 똑같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소통 수단의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을 보면은 동질의 음식 생산과 조리 종사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을 위한 지침, 안내서 등을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실의 음식을 생산해야 돼. A와 B가 한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리고 조리 종사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을 위한 지침 또는 이제 안내서가 같이 개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는 우동을 만들고 회를 만들어 이렇게 사시미를 만들어 뭐 초밥을 만들어 이렇게 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냥 기계적으로 할마다 와가지고 일만 하면 안 되고 다양한 이제 메뉴를 뭐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조리 종사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뭐 레시피나 뭐 조리법 같은 거를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조리원들의 능력을 향상을 위해 도와줘야 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리를 잘하겠고 더욱더 잘하게 되겠고 지금 있는 업장에서 좀 더 좋은 요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113페이지 조리 작업 계획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작업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철두철미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노는 조리사가 없게끔. 그리고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인력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리 종사원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수인계를 받겠죠. 너는 이 일을 해라. 그러면 나는 뭐 이제 뭐 샐러드를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만족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명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생산 효율을 높이고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조금 아까 에너지를 3만큼 투자를 했는데 10이라는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고 이제 조리 종사원의 피로를 줄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계획이 짜져 있다 보니까 이제 끝이 어디인지가 보이는 거고 끝이 어디인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초반보다 이제 필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객 만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가 똑같은 인수인계 받은 대로 하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똑같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조리 종사원이 이제 안 그래도 만든 요리를 인수인계 받은 대로 뽑아가지고 잘 뽑아내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더 조리 종사원의 실력이 향상된다면은 당연히 고객들의 만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조리 작업 계획 고려사항인데요. 첫 번째 식단 내용과 식품의 구매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뒷페이지도 있는데 자, 첫 번째 거 보면은 식단 내용 보면은 음식의 특성과 조리 시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요리를 만드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요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조리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정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정 같은 것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특성과 조리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품의 구매 형태.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전처리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지만은 껍질을 제거한 양파와 같은 전처리된 식재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시간 절약이 가능하지만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양파와 같은 원재료의 상태. 죄송합니다. 뒤에 누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식품의 구매 형태가에서 보면은 양파 껍질인 게 있고 껍질이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껍질 같은 것들을 보통 제거 안 된 걸 사는데 제거가 안 된 거는 어찌 전체를 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식품의 구매 형태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시간 같은 거 분배할 수 있잖아. 전처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간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페이지에 음식의 생산량과 조리 정사원의 숙련도, 기기의 종류 및 용량, 그리고 시설의 배치와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의 생산량 같은 경우 보면요. 음식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번 나누어서 조리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야지 음식이 상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 한꺼번에 많은 걸 만들어내 버리면은 이제 배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꺼번에 배식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에 남아있는 음식들은 이제 많이 이제 맛이 없어지거나 이제 미생물의 증식 때문에 부패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요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분산 조리를 통해서 여러 번 나누어서 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 정사원의 숙련도, 조리 정사원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는 거에 따라서 조리 작업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지, 누가 못하고 누가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이 조리를 맡는 뭐 A라는 친구는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구이 요리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계산을 하면서 이제 식단을 어떻게 짤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기기의 종류 및 용량 보면요. 이 부분은 한 번씩 쭉 훑어보시고요. 6번째 시설의 배치와 디자인은요. 2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조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배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화기 같은 것들을 근처에 뭐 튀김할 수 있는 기계를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이 부분 조리 작업 계획의 실제 부분입니다. 한 번씩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118쪽에 보면은 배식이 나와 있는데 그 아래 음식의 표준 품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날개 부분 보이시나요? 거기 빨간 색깔 맨 왼쪽에 보면은 검식 활동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검식은 뭐냐면은 식사할 거를 검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리를 다 했어요. 그럼 이게 급식으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배식을 하기 전에 이제 다 이렇게 떠놓습니다. 1인분량을 떠놓습니다. 그리고 114시간에 이렇게 114시간 동안 저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식중독 걸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왜 식중독에 걸렸을까 하면서 그 이제 검식을 해놨던 거 있잖아요.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제육볶음에서 상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배탈이 났구나, 이런 식으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검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존식이라고 하고요. 보통 검은식 같은 경우는 이제 김이상궁 아시죠? 조선시대 한 번씩 왕의 음식 한 번씩 먹어보는 거. 근데 이제 요즘 시대에서는 한 번씩 먹어보지 않고 이게 이제 이제 양질의 양을 이렇게 딱 떠보면서 이게 뭐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뭐 이 요리는 어떤 게 들어갔고 얼마나 조리를 했고 뭐 어떤 요리를 했는지, 조리법을 썼고 어떤 식재료를 썼는지 딱 적어 놓고요. 그리고 적어 놓은 서류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음식을 한 번씩 다 퍼가지고 뭐 밥도 퍼놓고 국도 퍼놓고 김치 다 퍼놓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저장해 놓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걸 보존식이라고 하는데, 보존식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보존식을 풀면서 이제 검식을 하는 거죠. 이 요리는 이런 식으로 했다. 서류화하고 이제 보존식을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을 때 여러분들한테 배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식 부분에서 보존식이라는 거 너무 중요하고 검식을 한다라는 활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꼭 적어 놓으세요.